네, 오늘은 멀티미디어 다섯 번째 시간, 바로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지 다들 사용해 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그 이미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항상 이미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미지의 개념과 표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미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 개념과 그리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방식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어떤 게 있는지 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미지. 이미지는 영상, 심상, 그림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에 대한 정의 자체는요, 사용하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 이미지랑 또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 이미지랑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멀티미디어 중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 이미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각 이미지랑 그다음 청각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각 이미지는 회화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청각 이미지는 언어나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려면 일정한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멀티미디어 환경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GUI 기반의 윈도우 운영 체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전에는 GUI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 CUI 환경이라고 해서 GUI는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CUI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문자 위주로 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자로서 명령어를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환경을 운영체제 환경을 가졌었는데 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제 GUI 기반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시각적인 요소를 화면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시각적인 요소가 화면에 배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미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어떤 아이콘이나 뭐 어떤 뭐 특정한 뭐 이미지들을 주로 배경 화면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 이미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이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자체의 80% 이상이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에서 80% 이상의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에 대해서 받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 수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이미지는 2차원 평면에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멀티미디어 환경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물을 다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는 보통 사진, 그림, 도형 등과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단위는 픽셀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진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 뭐 드로잉 된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다양한 도형들 뭐 차트나 뭐 이런 도형도 사실은 다 이미지와 같다.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를 감정으로 표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20 세대, 이 1020 세대는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앱들, 다양한 이런 영상 앱들을 아주 잘 사용하는 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내 얼굴을 사진을 찍고 혹은 영상을 찍고 하다못해
카메라 앱에서 얼굴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사용했으며, 그리고 캐릭터로 내 얼굴에 합성하거나 혹은 다양한 뭐 성형 수술 뭐 이런 것들 하거나 뭐 영상 자체를 이 필터를 통해서 이쁘게 바꾸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다 한 번쯤은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과 동영상 생성을 합성하거나 생성하거나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잘 사용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디 같은 2차 창작물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카메라 앱은 창작의 놀이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창작과 놀이의 도구. 여러분들 한 번쯤은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데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서 셀카를 좀 더 보정을 하거나 뭐 필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합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업로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바로 픽셀, 해상도의 개념입니다. 자,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네모 모양의 매우 작은 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게 하나의 이미지인데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확대를 계속 해보면 어떻죠? 확대하고 확대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그리드로 나무 바둑판 모양의 이런 사각형으로 네모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네모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게 바로 가장 작은 저 사각형이 픽셀입니다. 픽셀. 근데 여기에서는 PPI라고 하죠. PPI. 이게 픽셀이 픽셀 per 인치, 한 인치에 1인치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느냐예요. 1인치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느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개죠. 그러니까 10PPI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PPI. 근데 10PPI라는 말은 여기에 10개의 픽셀과 10개의 픽셀 10 by 10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개수는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10 그 PPI는 1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해상도는 무엇일까요? 해상도. 해상도는 디스플레이 장치나 인쇄물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단위로 픽셀을 사용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이제 10PPI라고 우리가 10 by 10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런 그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1픽셀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수가 10이 아니라 20이에요. 그러니까 20개의 픽셀을 가지니까 우리가 20PPI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0PPI면 동일한 1인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가 더 많아졌죠. 자, 그 말은 뭘까요? 이거에 비해서 여기가 더 이미지가 좀 더 정교해졌다. 그래서 정밀해진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해상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얼만큼의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해상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의 해상도는 PPI를 사용합니다. PPI, 그러니까 픽셀 per 인치, 1인치에 몇 개 픽셀이 들어가느냐. 근데 인쇄물의 해상도는 DPI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프린트나 이런 거 사면은 얼만큼의 DPI를 가진다,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DPI로 보통은 많이 프린트나 이런 능력, 프린트의 이제 해상도 그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DPI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와 그림의 관계입니다. 자, 같은 면적이라면 그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죠. 그럼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정교한 형태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1인치에 표현되는 픽셀 수가 많을수록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컴퓨터 속도도 느려지겠죠.
자, 1인치의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1인치의 표현해야 될 픽셀을 다 이제 메모리에 담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연산을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에 처리 연산을 사용할 텐데, 연산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컴퓨터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저장하고 표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미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사진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나타내다 보니, 즉 픽셀 단위로 저장하고 표현하다 보니 그 1인치의 제한된 픽셀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진도 그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픽셀 수만큼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한 건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픽셀의 개수라는 그런 제한된 환경으로, 제한된 표현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지가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픽셀 단위로 저장하고 표현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원래의 전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환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픽셀과 색상입니다. 하나의 픽셀에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색상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그마한 픽셀 하나, 바로 여기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런 어떤 바둑판 모양의 이런 격자 무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격자 무늬에서도 하나의 이 네모난 이게 바로 하나의 픽셀이었죠. 그래서 이 픽셀에 대해서 이 픽셀은 과연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 픽셀은 이 하나가 무슨 색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색상 정보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색상 정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픽셀은 그 픽셀에 대한 색상 정보, 이것들이 전체 모여서 이런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재생될 수 있는 거대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픽셀의 색상수, 자, 이게 또 중요한데, 픽셀이 가질 수 있는 이 색상수는요, 픽셀을 구성하는 바로 비트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비트의 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그림이 잘렸었네요. 자, 그 다음에 픽셀과 해상도의 관계. 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픽셀은 비트 수로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자, 2의 비트 수니까 2의 1승이에요. 2의 1승은 여러분 2죠. 그렇기 때문에 2라는 말은 색상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색상의 종류로 두 개만 가진다. 그럼 여러분 색상으로 가질 수 있는 수 가장 단순한 게 뭘까요? 바로 검은색과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흑백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비트 수가 1비트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색상의 종류는 두 개고, 그렇기 때문에 흑과 백으로밖에 색상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근데 비트 수가 2다, 2비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의 2승, 바로 4가 됩니다. 2의 2승 4면요, 4개까지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랄까요, 제한된 색상의 수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비트 수가 4, 8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데, 4면은 2의 4승, 8이면 2의 8승에서 16, 256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색상수 4개부터 256개까지는요 팔레트라고 표현한다. 팔레트라 표현하는 건 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이 팔레트에 있죠. 그래서 물감 막 짜고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의 개수는 색상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이후부터 16만 하더라도 2의 16승이면 65,536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만큼만 해도 많은 컬러를 가진다 해서 하이 많은 컬러를 가지는데, 이때 RGB는 각 5비트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RGB 표현 자체는 5비트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하이 컬러를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4비트, 32비트만 하면요 개수가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보통은 24비트짜리 트루 컬러를 우리가 뭐랄까요, 언제부터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트루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RGB만 각 8비트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컬러에 가까운, 그래서 트루 컬러입니다.
실제적인 색상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색깔 표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32비트. 32비트는요, 기존의 2의 24승계인 개수에 8비트 알파 채널까지 더해서 트루 컬러에다가 알파 채널 더한 형태의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도로 이 비트의 수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색상 정보의 개수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 전체를 결국에 우리 격자, 바둑판 모양의 미세한 화소 단위로 분해하고 그리고 각 화소의 색상과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고 치면요. 그냥 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는 여태까지 배웠던 그 개념을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 디지털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비트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요. 이 이미지에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서 결국에 나타나는 이런 격자 모양이 있는데 이 격자에 대한 정보, 얘는 이제 컬러는 어떻게 돼 있죠? 컬러는 단순하게 흑과 백으로 돼 있죠. 흑백 색상을 정보로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이거는 우리가 2의 1승, 바로 두 개의 색상 조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흰색인 부분은 0, 그 다음에 검은색인 부분은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격자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 방식, 그게 바로 비트맵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스터라는 개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레스터는요, 수평 주사선을 구성하는 연속적인 픽셀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화면 표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근데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는 비디오 메모리에 기존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전송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장치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비디오 메모리를 저장된 정보를 읽어요. 근데 레스터 단위로 순차적으로 읽고 그 지정된 위치, 색상 정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장치의 픽셀 형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요. 이런 이미지에서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바로 이게 이 레스터는요, 여기 이렇게 읽다 치면요, 계속 연속적인 픽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픽셀의 집합, 그거를 어떤 특정 단위로 메모리에 전송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미지가 작으면 한 번에, 혹은 너무 크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내겠죠. 근데 이렇게 레스터 단위로 이렇게 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 레스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대부분은 레스터 스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표현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표현을 할 때도 이 레스터 단위로 이렇게 읽고 쓰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맵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 비트맵 방식의 특징으로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 구조가 단순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엔 바둑판식으로 격자 무늬로 모든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 자체는 단순해요. 그냥 있는 거 정보를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뭔가 이미지를 나타낼 때 그 속도 자체는요, 이 비트맵 방식이 빠릅니다. 그에 반해 비트맵과 다르게 우리 벡터 방식이 있는데 뒤에 벡터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배울 텐데, 그 벡터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깊이 있는 색조, 부드러운 질감, 상세한 명암과 색상 등 이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오히려 적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미지의 실제적인 표현, 좀 더 그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운 형태의 표현으로 오히려 비트맵 방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색상 테이블과 해상도 정보 같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활용도가 넓고 호환성이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트맵에는 이 어떤 하나의 픽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색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색상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맵의 전체 이미지의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용량이 크고 이미지를 확대하면 화질이 저하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죠. 자, 데이터 용량이 왜 크냐? 왜냐 우리가 해상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표현해야 되는 그 픽셀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많아진다. 그래서 픽셀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데이터의 용량도 커지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하면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엘리어싱 현상, 그다음 외곽선의 뭐 계단 현상 이렇게 우리가 뭐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엘리어싱 현상이 뭔지 한번 알아보면요. 자, 엘리어싱 현상은 이런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확대하면 결국엔 이 이미지는요 격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격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 격자가 계단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무리 라운드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런 원형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엔 가까이서 가면은 원의 표현이 아니라 이런 계단 형태로 이 격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싱 현상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 해결을 한 어떤 그 운영체제의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임의의 픽셀과 인접한 4개의 픽셀들에 대하여 선형 봉합법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뭐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여서 이미지를 좀 더 조밀하게 점으로 표현해서 계단 모양을 좀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경계면의 밝기를 조절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색상으로 부드럽게 보이도록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계단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 경계면을 실제 경계면에 대해서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밝기를 좀 조절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밝기가 좀 조절된 걸 볼 수 있죠? 네, 경계면. 이런 거를 안티 엘리어싱이라 합니다. 안티 엘리어싱. 자, 그다음에 클리어 타입 매뉴얼 힌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글꼴 하나하나를 크게 확대, 계단 현상을 왜곡 없이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벡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벡터는요, 이미지 문자를 구성하는 점, 직선, 곡선과 같은 이런 객체의 위치나 기울기 등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저장을 표현하는 이런 산술적인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자 형태의 바둑판으로 되어 있는 이 비트맵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비트맵은 그냥 하나의 격자의 정보의 픽셀 최소 정보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벡터는요 점, 직선, 곡선 같은 객체의 위치와 기울기 이런 수학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외곽선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원하는 색상, 패턴을 적용시켜서 표현하여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벡터 이미지는 평면 또는 공간상의 특정한 좌표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파일 크기가 비트맵 이미지보다는 작겠죠. 비트맵은 최소 단위 픽셀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이 벡터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좌표값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느 좌표에서 어느 좌표까지 무슨 선으로 이렇게 어떤 색상으로 뭐 이렇게 연결을 해라. 직선이 있다. 곡선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는요. 사진과 같은 복잡한 이미지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간단한 도형이나 로고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벡터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한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스터 비트맵 방식은 어떻게 돼요?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 안티 얼레싱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깨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안 깨지게 보려면 고해상도로 작업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해상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벡터는요.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도 이런 형식이 안 나옵니다. 바로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곡선과 선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대 축소에도
이 해상도 상관없이 확대 축소해도 절대 깨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이 비트맵 형태를 이런 벡터 형태의 표현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면요. 자,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차이점. 자, 차이점은요. 프로그램은 이미지 프로세싱 계열로 비트맵은 처리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미지 프로세싱 계열인 게 포토샵이 대표적인. 그리고 벡터 방식은 드로잉입니다. 드로잉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처리 방식은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는 수학적 함수로 계산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의 장점은 사진, 회화 등 복잡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벡터 방식은 장점이 뭐예요? 그런 표현은 좀 어려워요.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크기가 작고 확대 축소해도 이미지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비트맵 방식의 단점, 바로 이미지 크기에 비례해서 파일 용량이 당연히 커지겠죠. 얼만큼의 픽셀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파일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계단 현상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벡터 방식의 단점은 뭘까요? 벡터 방식은 이 복잡한 이미지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거나 뭐 로고 같은 이런 단순한 어떤 이미지 표현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은 포토샵, 페인터, 코렐 페인터 같은 게 있는데 포토샵이 제일 많이 쓰이죠. 벡터 방식에 쓰는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코렐 드로우, 그다음 프리핸드 이런 게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장 자주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컬러 모델입니다. 컬러 모델. 자, 색은 빛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죠. 색은. 그리고 빛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다. 자, 이게 바로 컬러 모델의 어떤 중요한 또 개념인데요. 이 우리 사람 눈에는요, 망막에는 700만 개의 시세포인 원추세포가 색깔을 감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뭔가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망막 자체에 700만 개의 시세포가 있어요. 바로 원추세포. 근데 그게 이제 색깔을 감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는데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 그래서 RGB 이 가시광선을 여러 가지 색깔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우리 RGB라는 색을 인식하잖아요. 가시광선 색을. 자,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 컬러 모델을 개념을 설계를 한 겁니다. 자, 조도는 빛의 밝기나 세기를 의미하고요. 휘도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밝기와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 빛 자체, 빛을 아예 발광하는 그 빛 자체를 의미할 때, 그래서 그 빛의 밝기를 조도라고 이제 뭐 의미를 하는데, 근데 휘도는 그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일어나는 그 빛의 밝기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바로 빛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어느 물체에서 반사될 때, 우리 뭐 유광인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물체들이 빛을 반사시키는데 그 빛이 반사되는 거에 대한 밝기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빛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 범위의 빛으로 이제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좀 큰 780 나노미터 이상이다. 그거는 빨간색 적외선이라고 그러고요. 380 나노미터 이하다. 이거는 보라색. 이하는 이제 자외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우리가 그 주파수 대역, 빛에 대한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좀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대역이 우리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감마선, 엑스레이 보이나요? 보이시는 분 있나요 혹시? 감마선이나 엑스레이, 네, 보이지 않죠? 레이더, 여러분 레이더 혹시 보는 사람 있나요? FM 그 라디오 방송, 여러분들 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가 눈으로 보이나요? TV 주파수 보이나요? 단파, AM
이런 다양한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 주파수 대역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만한 가시광선 영역이 바로 우리 눈의 시각적인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시광선. 물론 이제 가시광선에 따라서 우리가 넓게 분포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 시각적인 정보, 색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눈은 홍채가 있어요. 홍채. 여기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채에 따라서 그런 거 보시나요?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밝은 곳에 들어갔을 때 이 홍채가 조그매해지거나,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만 만들거나 커지거나 이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갈 때 당연히 홍채가 어떻게 될까요? 홍채가 넓어지겠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그다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피사체와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거리를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피사체와 이제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 카메라도 초점 맞추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막 조절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막 거리를 조절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상세포라고 하는데 명암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고 명암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 원추세포가 이제 색상을 인식하고요. 밝은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제 눈에 망막세포를 자극시켜요. 그리고 시각세포에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고 그리고 신경망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형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신호를 전달시킨다. 뇌의 신호를 전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색체계입니다. 색체계 혹은 색입체 그리고 컬러 모델인데요. 색체계는요. 색의 상대적인 위치와 상호관계를 2차원이나 뭐 3차원 2차원은 평면이 되겠고 3차원은 공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2차원의 이 색도에 대해서 이 색체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색깔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식의 상대적인 위치와 분포를 가지는지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3차원으로 이렇게 공간의 색을 표시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컬러 모델은 컴퓨터 환경에서 효율적인 컬러 영상을 목적으로, 영상 처리를 목적으로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개발한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개발했다. 여러분 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어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에서 우리가 어떤 이 시각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런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할 겁니다. 자, 컬러 모델은 컴퓨터에서 각각의 색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재현할 수 있는 색 공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컴퓨터에서 어떤 색이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컬러 모델 중에 먼저 처음은 RGB 컬러 모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GB는 당연히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렇게 빛의 삼원소라고 하는 빛의 삼원색인 세 가지 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눈에서도 그런 어떤 원추 세포가 받아들인 색 정보가 RGB였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어떤 원색, 이 세 가지 원색을 혼합을 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 그런 가산 혼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이 세 가지의 원색을 합치면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흰색이 됩니다. 화이트색이. 근데 이 색과 뭐 레드와 그린만 섞이면 옐로우 뭐 이렇게 색깔의 섞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정보 이거를 보색이라는데
두 가지 색을 겹쳐서 흰색이 나타날 경우 두 색을 서로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색. 예를 들어서 보색은 뭐야? 옐로우랑 마젠타. 그다음에 이 시안 이거를 다 합쳤을 경우에 이렇게 한데 두 가지 색을 딱 그냥 섞었을 때는 이 하얀색이 나타난다. 그럼 보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RGB 색상의 어떤 혼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RGB 컬러 모델은 주로 컬러 TV나 컬러 모니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도 이 모니터 체계 자체가 RGB 컬러 모델을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컬러 모델이 있냐면 CMYK 컬러 모델이 있습니다. CMYK는요, 물체에 반사된 빛의 색상에 대한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물체에 반사된 빛의 색상?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색의 3원소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우리가 정의를 좀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빛의 양이 줄어드는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을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 RGB는 무슨 혼합이었죠? 가산 혼합이었죠.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MYK는요, 보통 컬러 모델이 컬러 프린트나 인쇄물, 페인팅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모니터나 TV와 달리 CMYK는 당연히 어떤 인쇄되는 인쇄물, 프린트 이런 거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모니터로 작업은 RGB로 하는데 RGB 컬러 모델로 하는데 이거를 인쇄하면 조금 내가 작업했던 색상이랑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걸 그대로 인쇄했더니 인쇄한 건 조금 좀 달라요. 그런 이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컬러 모델이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안, 마젠타, 옐로우에 대한 색 그 원소에 따라서 섞이면 뭐 이렇게 섞이는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시안, C, M, 마젠타, Y, 옐로우, K는 이제 블랙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색.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색이죠. 정확하게는 네 가지 색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색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들 컬러 프린트기 혹시 잉크가 구분해서 들어간 그 잉크들 한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잉크가 눈에 보이는 프린트기도 있고 안 보이는 프린트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컬러 프린트기가 이제 잉크를 충전하거나 할 때 보시면은 네 가지 색을 충전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시아나 마젠타나 옐로우나 블랙 이 네 가지 색상에 대해서 혼합해서 이 잉크를 채우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엔 프린트가 사용하는 잉크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네 가지 종류니까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어떤 색상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색상입니다. 색상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같은 이제 색의 고유한 속성으로 원색을 나타내는데요. 색상환,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하게 원으로 좀 표현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이건 휴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색깔들이 고유한 어떤 색깔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빨주, 노, 근데 초록색 가기 전에 연두, 초록, 청록, 그다음 파랑, 남, 보, 그다음 자주색.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을 가지는데 이 색상값 H라고 합니다. H. 이 가시광선에서 그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원통 형태의 색상으로 나타냈을 때 가장 파장이 긴 빨간색을 이거 이제 영도라고 하는데 빨간색을 영도 기준으로 여기에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을 기준으로 뒀을 때 나오는 각각의 상대적인 배치 각도를 여기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색상 환으로 표현했지만 색상 값에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H 값, 이제 휴인데 H 값은요 0도에서 360도라는 그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0도와 360도는 같은 색상인 빨간색을 가리키겠죠, 기준. 그리고 이 빨간색에서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한 색이 보색이 됩니다. 보색. 여기도 이렇게가 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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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색. 네, 자 이렇게 색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색이 맑고 탁함, 색의 강약, 순도, 포화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얼만큼 선명하냐, 맑냐, 색이 얼마나 탁하냐, 어둡냐, 뭐 이렇게 강약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채도값은 S, 세츄레이터 S라고 하는데 특정한 색의 가장 진한 상태를 100%로 하고요. 흰색이 혼합되는 정도에 따라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으면 선명하고요. 채도가 낮으면 탁하게 보이고 0%는 같은 명도의 무채색을 나타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굉장히 뭔가 선명해지죠. 색깔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선명해지는데 중간 채도만 하더라도 조금 어두운 면이 섞여 있고 채도를 좀 더 어둡게 하면은 검은색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순도, 명도인데요. 색의 순수한 정도 또는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도값은 V로 표기를 하고 명도값은 B로 표기를 합니다. 검은색은 0, 그다음 가장 밝은 흰색을 10으로 표시해서 총 11단계의 밝기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순도는 색상표에서 규정된 혼합되지 않은 순수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채색은 흰색, 검은색, 회색처럼 이 색상이 없고 밝고 어두운 정도만 나타내는 명도만 있는 색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도가 높다, 낮다에 대해서 뭐 색상 정보는 아예 없고 명도가 높다, 낮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회색이냐 이렇게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색이 있다 치면요, 이 원색을 기준으로 명도가 낮을 경우엔 이렇게 색이 바뀌죠. 명도값. 그다음 명도가 높으면 이렇게 좀 더 밝은 색으로 갑니다.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그래서 이 순수한 색의 대비 얼만큼 어두워지느냐, 순수한 색 원색 대비 얼만큼 밝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도값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HSV 컬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HSV 컬러 모델. HSV는 바로 색상, 채도, 순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H값은 뭐예요? 이제 휴, 색상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이 휴 방향. 그 다음에 채도, 세츄레이터는 이제 이 방향. 여기서 얼만큼의 이 채도를 가지느냐, 색이 얼만큼 더 선명해지느냐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밸류, 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도는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면 갈수록 원색에 가까운, 너무 밝고 원색에 가까운 표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HSV 컬러 모델로 이런 원통형 혹은 원뿔 형태로 이 좌표기를 사용하여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우리가 하나를 뜯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색상은 이제 둥근 원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로 분할해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0도가 되는 기준이 빨간색이에요. 여기 빨간색, 여기가 이제 0도.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120도. 그 다음에 240은 파랑색.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채도는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원통의 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 이런 수평거리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HSL입니다. HSL은 뭐만 바뀌었죠? HSV value 대신에 L로, 이거는 lightness로 아까 그 개념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표현할 때 원뿔 두 개를 서로 이어붙인 형태의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명도를 고정하고 채도를 변경하면 원색에서 같은 명도에 해당하는 회색의 생성이 가능한 개념을 기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색 공간에서 서로 대칭적으로 표현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뭐 포토샵 이런 데서는요, 대부분 이미지 처리 엔진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HSL 컬러 모델, 이 색 체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색 재현율은 디스플레이에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실제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색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에
그 이미지 표현이 되게 가능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색을 얼만큼 재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재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I 1931년도에 이 국제조명위원회가 이렇게 제정한 표준색의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실제적인 색과 유사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을 수치하는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여기에서 얼만큼의 색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보시면 지금 이 각각 표시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프로포토입니다. 프로포토 RGB색.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놓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RGB 1998년도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 단계 그리고 초록색 sRGB 단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색 정보를 담고 있는 건 프로포토 RG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컬러 볼륨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컬러 볼륨에서 최근에 그 UHD 해상도 뭐 그리고 HDR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색 재현율의 어떤 기준과 목표도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I 아까 1931 봤을 때는 이 기준이 밝기에 따른 색상 변화는 그래프에 표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밝기의 변화가 그래프 자체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CI 1931에 밝기를 좀 더해서 3차원 그래프로 확장한 게 바로 CI 1976 랩이 당연히 1976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랩색 공간에서 밝기는 1부터 10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새롭게 체계를 나타내는 컬러 볼륨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만큼 밝냐, 얼만큼 어둡냐에 대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 볼륨이 이 디스플레이가 표현하는 밝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요. 그 빛에 의해서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그 미세한 색 차이를 얼만큼 정교하게 표현한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컬러 볼륨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TV 기술 경쟁의 화두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TV 기술이 발전을 했냐면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색의 모습보다 TV에서 표현해주는 그 모습이 좀 더 선명하고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색상 표현과 이 색상에 따르는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볼륨이 높은 TV는 뭐가 좋냐? 바로 색 영역이 넓어져서 그 원색에서 무채색까지 광범위하게 색상을 생성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색상 어떤 범위로 봤겠지만 실색이 있는 그 모습의 색상을 얼만큼 잘 재현해서 표현하냐가 관건인데 당연히 컬러 볼륨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색상의 표현을 담을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